저성장, 잃어버린 20년, 마이너스 금리. 글로벌 3위인 만큼 충분히 투자 여력이 남아있다. 노란불이 좀 들어오는 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꼭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유돈케어 해외 주식 2편, 일본 편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제 설명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패널 소개부터 하고 함께 일본 경제와 일본 주식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각 주제에 맞는 주식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미래에셋대우의 하만영 선임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에서 일본 주식 담당하고 있는 하만영 선임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정현 책임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일본 시장 커버하고 있는 김정현 책임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로 우리 부상해 주실 NH투자증권의 박주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일본 담당하고 있는 박주선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미국 편에서는 생각이 어쩜 그렇게 다들 비슷하신지 추천 종목이 많이 겹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로를 다들 의식하신 건지 아니면 저 빼고 미팅을 가지신 건지 어쩜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양한 종목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는 일본입니다. 일본, 선진국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도 있고 유럽의 다른 선진국도 많은데 왜 일본에 투자해야 할까 의문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유돈케어에서 선진국 통화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드렸지만 일본의 저성장, 잃어버린 20년, 마이너스 금리 이런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언론을 통해 들어온 탓일까요? 투자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예, 보통 지금 말씀하신 듯이 보통 일본 하면은 아무래도 잃어버린 20년 이런 단어가 먼저 생각나실 거고요. 또 그리고 워낙 장기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이미지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아베 총리가 취임하면서 지금 경기 반짝 호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선입견을 한번 벗겨내시고 일본을 바라보신다면은 일본은 지금 현재 사실상 정부 정책,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것을 통해서 고용 시장이 상당히 호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가계 소비 또한 지금 거의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정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일본 하면은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국가라기보다는 이제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저런 식으로 극복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생각이 비슷한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의식적으로 일본 시장을 좀 투자자분들이 좀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편인데, 그렇지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이제 전 세계 무역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 이런 측면에서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경쟁력 이런 부분이 꼭 있다는 거, 그다음에 수출적인 측면, 그다음에 시장의 사이즈 측면에서 보더라도 앞으로도 글로벌 이제 탑3 안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중요한 시장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걸 꼭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근데 이제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이 지수의 반등의 탄력성은 좀 떨어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업이익이 좀 감소한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엔화 강세나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잔존하고는 있지만 비단 이번 일본 시장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중국과 계속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다툼하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박주선 연구원님은 일본 경기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코멘트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아베노믹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랜 기간 일본 경기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실제로도 이제 오랜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마냥 좋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좋다고 얘기할 때 이제 부정적인 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크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엔화 강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수 소비 시장이 좀 위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약간의 시그널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엔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해외 투자에서는 환율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환율이 강세이냐 약세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엔화 강세와 약세에 따라서 일본 주식 투자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역시 엔화가 약세로 갈 때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알려진 곳이 일반적이고, 사실상 뭐 왜 그러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강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경쟁력이 강해지고, 그는 당연히 일본 기업들 실적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엔화가 강세로 간다면은 일본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또 2017년부터 보면은 엔화 환율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일본 기업들의 토픽스 실적을 보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을 봤을 때도 일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엔화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내구성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엔달러 환율에 중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실이 튼튼하고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할 말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요? 네. 뭐 최근에 내수 소비 관련해서 저는 약간 노란불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일본의 1분기 GDP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연율화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 성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뜯어놓고 보게 되면 사실 내수 소비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1% 성장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공공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결국 정부 지출이 유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민간 투자나 개인 소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순수출은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황형자 같은 개념인데요. 사실 수입이 안 좋았다는 것은 내수가 안 좋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내수 소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노란불도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하만영 연구원님의 생각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틀에서 저도 이제 주산연구위원회 의견에 이제 큰 이견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히려 이때 이제 기회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한 원자재를 바탕으로 일본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해외로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선별적으로라도 그래도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본 내수시장 관련해서 두 분 연구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수 시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PPIH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과거에 돈키호테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던 주식이고, 올해 2월에 이제 기업명을 바꿨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꼭 내수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을 한다기보다 일본 내수 시장의 소비 패턴에 최적화된 영업 전략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제 그런 기업이 신성장 동력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제라는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돈키호테, 이제 PPIH가 아마 1980년대에 창립한 기업일 텐데요. 그 이후로 일본 장기 불황까지 포함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제 그것만 봐도 돈키호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들만의 이제 영업 방식이 있고, 그 영업 방식이 일본 소비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돈키호테 유명한 기업이죠. 일본 내에서도 유명하지만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일본 갔을 때 돈키호테에서 쇼핑을 좀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영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 돈키호테의 사업 구조, 사업 비중 같은 것을 보면은 잘 알고 계시는 잡화점으로 알려져 있는 돈키호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좀 슈퍼마켓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킨 메가 돈키호테라는 두 가지가 이제 주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메가돈키호테 영업 형태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패밀리마트라고 저희도 잘 알고 있는 편의점에서 가지고 있는 유니 자회사를 2018년에 100% 인수하였습니다. 이제 그 성장성을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냐면은 메가돈키호테가 포함되어 있는 그냥 일반 슈퍼마켓에서 돈키호테의 PPI치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현재보다 한 4배 수준까지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인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24년까지 매해 20개 추가 점포를 낸다고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유니 슈퍼마켓의 메가돈키화된 영업 그 방식이 또 하나의 주력 매출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천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카오라는 회사입니다. 그 한국 기업에 비유를 하자면 LG 생활건강과 좀 유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제, 샴푸, 뭐 기타 기저귀 외에 이제 또 화장품 사업,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약간 돈키호테랑 다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일본의 진짜 이제 내국인들을 위한 소비 시장을 좀 타겟팅한 기업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엔화 강세나 뭐 이런 쪽이 좀 진행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한국에서는 뭐 인지도가 낮은 뭐 그런 기업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해외 진출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 자녀분들 있는 집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카오가 이제 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제품이 이제 메리즈라는 그 기저귀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도 조금 인지도를 지금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수 플러스 이제 아시아 시장의 성장성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좀 수혜를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미용용 인공 피부 관련 제품을 출시했다고. 네, 재밌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뉴스가 이제 작년 말에 인공 피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화장품을 개발을 하겠다. 일단 신소재 개발은 완료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제 2019년에 이제 제품화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워놨는데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내수 바탕 위에다가 좀 추가적인 좀 성장 드라이버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아 시장이 요즘에 뷰티 트렌드를 또 선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미용 분야에서 성장세가 높은 카오를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 역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은 기업이라고요. 예,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HIS라는 기업인데요. 아마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일 겁니다. 네. 일본의 대표 여행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뭐 첫 번째로 뭐 일본도 뭐 우리나라 지금 하는 것처럼 노동시장법 개혁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가 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고용시장 호조에 따라서 일본 가계소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가장 부를 많이 축적한 세대인데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서 은퇴를 하면서 소비 여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소비들이 집중되면서 일본 총 해외여행 매출이 1990년대에 지금 현재 한 4배 수준까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일본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HIS라는 기업의 성장세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일본 그 여행 기업 중에서 이제 2위인 기업이고요. 근데 지금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좀 해외여행 그 사업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경쟁사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은 M&A를 통해서 뭐 미국, 유럽, 캐나다에다가 현지 좀 거점들을 마련해놓고 지금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뭐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늘어났지만 1994년에는 한 4% 수준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2018년 기준 20%까지 지금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 등이 일본 소비에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2014년도 소비세 인상에 비해서는 소비세 폭도 좀 적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좀 대량의 복지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일본 해외 여행 수요 증가에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내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 3가지 추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기업의 밸류에이션 평가까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 뭐 카오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무래도 좀 내수 기업이다 보니까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PER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의아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세이도나 뭐 이런 일본의 유명한 화장품 기업들이 뭐 40배, 50배 그다음에 뭐 한국의 아모레퍼시픽도 뭐 한 뭐 그 이상 뭐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 일본의 뭐 세계 이제 3위나 4위 정도 되는 이제 내수 시장에서 확고하게 1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이제 성장 드라이버를 바탕으로 매출액이 더 올라간다면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또 이제 낮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새로운 성장 드라이버들이 어떻게 정착해 나가는지 뭐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돈키호테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돈키호테도 사실 밸류에이션이 2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리테일 업종에서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198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돈키호테 PPIH 전체 매출 비중의 30에서 50%까지 차지할 수 있는 여력을 인수한 만큼 밸류에이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꾸준한 성장세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IS 같은 경우는 그냥 토픽스 평균보다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최근에 또 HIS가 보유하고 있는 그 일본 내에 그 유원지가 하나 있는데 그 유원지 사업의 좀 매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실적 발표 내용 때문에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HIS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주선 연구원님, 내수 관련 추천 종목은 지금 없으세요. 그렇지만 하실 말씀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전 사실 두 분이 말씀하신 종목들 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돈키호테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성장을 한 번도 멈추지 않는 돈키호테 같은 것들이 오히려 도요타 자동차나 이런 일본 대표 기업들보다 더 우량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세 인상이라는 큰 산이 존재하긴 하지만 지금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그 영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우량 기업들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 돈키호테, 현 PPIH, 카오, 그리고 HIS까지 세 분의 추천 종목과 그에 대한 박주선 연구원님의 생각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죠. 이번 주제는 크게 5G, 로봇 자동화, 플랫폼으로 잡았습니다. 자동화, 5G 이런 것들이 저는 얼핏 머릿속에 스치는데요. 자동화는 예전부터 일본이 강국이라는 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해봤던 생각을 이제 공유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장기불황처럼 잃어버린 20년처럼 2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마이너스 성장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이 잘 버텨낼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근데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든 생각은 반면에 그렇다면 그러한 시기들을 다 견뎌낸 일본 기업들은 얼마나 강한 펀더멘탈을 가졌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상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 되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빠른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그 기술을 이제 소프트웨어 말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이제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 기업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도 뭐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IT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아직도 잘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박주선 연구원님, 추천 종목이 5G 쪽에 2개가 있으시다고요? 네. 최근에 일본 통신사들도 물론 우리나라보다 조금 뒤처졌지만 5G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 내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5G 핸드폰 출시가 돼서 사긴 샀는데 쓸모가 없더라. 그 이유는 바로 망이 전국 방방곡곡에 깔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남에 가면 5가 잘 터지지만
여의도만 와도 잘 안 터진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 기지국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라는 수요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다투어서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설립하려 하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1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 오늘 말씀드리고자 싶은 기업은 그 NEC라는 기업입니다. NEC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IT 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만 일본에서 이제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이어서 연초 이후에만 거의 25% 이상 상승한 5G 기지국 관련 수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EC가 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원래 아시겠지만 기지국 관련해서 글로벌리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근데 일본의 통신사들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의 화웨이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반사 이익으로 일본 내 이제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EC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본에서 가장 큰 통신사인 NTT 도코모의 이제 기지국 설치와 관련한 제휴를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기지국 설치에 대한 노하우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기지국 설치 및 판매 제휴를 맺은 상황이어가지고 최근에 가장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 시대에 따라서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소개하실 기업도 5G 기지국 설치 관련 기업인가요? 어떻게 보면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안리츠라는 기업입니다. 네.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NC가 가서 기지국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안리치가 가서 제대로 설치했는지 네트워크가 잘 통하는지 계측하고 검사하는 장비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5G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안리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글로벌 피어 기업 중에서는 미국의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그 기업과 함께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로서 5G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구축될수록 이런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안리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는 저는 좀 생소합니다만 네트워크 계측 분야에서는 미국의 키사이트 테크놀로지, 일본의 알리츠, 독일의 로데 슈바르즈가 글로벌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과점 사업자인데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죠. 네.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안리치가 글로벌 과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도 이 T&M이라고 하는 Test and Measurement, 그러니까 이 검사 관련한 매출액의 80%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점 사업자이다 보니까 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그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률 한 15%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20%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G 시대가 온다고 하면 단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실행이 되진 않죠. 우리 눈에는 잘 띄진 않지만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단계들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이번에 살펴볼 기업도 이런 거와 관련된 기업이라고요? 예, 5G 관련돼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무라타 제작소입니다. 삼성전기와 이제 많이 비교가 돼서 국내에서도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이제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제품으로는 이제 그 MLCC라고 하는 이제 전기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전자 제품 부품인데 박주선 연구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지국에도 MLCC가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MLCC라는 게 이제 전기를 이제 모았다가 일정하게 어떻게 보면 댐 역할 같이 하는 이제 그런 전자 제품인데 이제 이게 꼭 핸드폰이나 아니면 기지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가 쓰이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제품에는 이제 가전 제품에는 이 제품이 쓰이게 되거든요. 5G가 이제 단순하게 뭐 더 빨라지고 뭐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핸드폰 다음에 새로운 기기들 뭐 IoT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IoT 관련된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통신상에서 이제 다 연결됨으로써 또 새로운 전기가 필요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5G가 보급화되면서 좀
무라타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5G 성장뿐만 아니라 IT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IT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무라타의 성장성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5G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있지만 기존의 사업 부문들이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 매출액이 좀 많다 보니까 이슈 때문에도 주가가 많이 이렇게 변동을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조금 보고 싶은 거는 5G 안에서도 지금 이제 보급이 시작되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분야, 네, 무라타가 다른 MLCC 관련된 제조사 중에서는 그래도 그 자동차 전장용 매출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거기에도 투자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좀 앞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5G 관련 기업 NEC, 안리츠 그리고 무라타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가총액 일본에서 시가총액 2위 기업인데 그렇게 무시할 이 70%라는 점유율 굉장히 견고한 상황이다. 40에서 50% 정도를 설립 이후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한 시장, 우리나라 시장하고 동시간대이기 때문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트레이딩 하실 때 점심 꼭 챙겨 드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